17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난 삼촌을 방문했는데 삼촌이 횡설수설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다카오미와 그의 삼촌 요스케를 만나보세요. 요스케는 지난 17년 동안 그랜드 바밀이라는 다른 세계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카오미는 삼촌이 정신적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며 어리둥절해합니다. 삼촌은 다카오미의 불신을 감지하고 마법을 사용해서 다른 세계에 갔다 온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는 이상한 언어로 주문을 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카오미는 실망합니다. 다카오미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삼촌을 부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려는 순간 삼촌은 일본어로 바람 마법을 시전하고 다카오미는 삼촌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습니다. 오타쿠인 요스케는 다카오미에게 콘솔 게임기 시장 상황과 세가의 현황을 묻습니다. 세가에서 더 이상 콘솔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괴로워합니다. 그는 즉시 수첩에 적고 아키라의 쿠오라라는 주문을 외웁니다. 다카오미가 아키라의 쿠오라가 무엇인지 묻자 그의 삼촌은 견딜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마다 사용하는 기억 삭제 주문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지우기 전에 수첩에 적어둡니다. 다카오미가 수첩을 읽어보겠다고 하자 그는 즉시 후회하며 눈물을 터뜨리고 삼촌에게 아키라의 쿠오라를 자신에게 사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일주일 후 요스케는 퇴원하여 다카오미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한편 다카오미는 삼촌의 능력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결심하고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광고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스케는 혼자 사는데 왜 그렇게 큰 아파트에 사는지 다카오미에게 묻고 다카오미는 처음에는 룸쉐어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룸쉐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그의 삼촌은 놀랐지만 다카오미가 함께 살 친구들을 찾았다는 말에 기뻐했다. 다카오미는 저 세상에서의 동료에 대해 삼촌에게 물었고 삼촌은 17년 동안 대부분 혼자였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웠던 반면 그는 괴물로 여겨져 어디를 가든 사냥당했기 때문이다. 삼촌은 그를 꾸준히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지만 고맙다는 말 대신 무례하게 굴었다. 삼촌이 그 여자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 다카오미는 그 소녀가 사실 삼촌을 좋아했지만 츤데레였던 것을 깨달았다. 17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었다. 삼촌은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시선을 돌렸다. 한 댓글에서는 가짜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요스케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느 날 요스케는 경매에서 턴 모델 셀폰을 사는데 관심을 보입니다. 타카오미는 투지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삼촌은 어쨌든 그것을 얻고 싶어 하는데 스마트폰의 혁신에 놀라면서도 기믹이 부족한 것을 한탄합니다. 요스케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한 번 물건을 혁신했고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기억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마을을 위해 마법 카드를 사용하여 영원히 물이 고갈되지 않는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타카오미는 감명을 받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교수형에 처하려 했고 항아리를 박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교수형에 처하려 할 때 요정이 와서 그들을 막습니다. 요정이 상황을 중재하려는 동안 요스케는 기회를 틈타 도망쳤다. 요스케는 자신의 기억 속 시점을 바꿔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보여준다. 타카오미는 요정이 얼마나 귀여운지에 충격을 받는다. 갑자기 요스케는 휴대전화로 경매 마감 알림을 받고 배송비를 확인하지 않고 허둥지둥 주문하는데 외딴 섬 사람이 판매해서 배송비가 2,000엔이나 나온다. 타카오미는 장소가 가까웠더라면 직접 가져와서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한다. 요스케는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려 타카오미를 놀라게 한 뒤 날아가 버리고 30분 후 휴대전화를 들고 돌아온다. 그는 타카오미에게 자랑하고 타카오미는 배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다른 물건도 가져다 줄 수 있냐고 묻고 요스케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다. 타카오미는 택배를 받고 상자를 열 도구를 삼촌에게 부탁한다. 삼촌이 짧은 검을 주자 놀란 그는 삼촌에게 그 검의 출처를 묻는다. 삼촌은 순한 마법을 보여주며 노트를 꺼낸다. 다카오미는 삼촌이 다른 세계에서 더 많은 물건을 가져왔냐고 묻는다. 삼촌은 몇 개의 반지를 꺼내 보이며 성하나와 맞바꿀 만큼 희귀하다고 말한다. 다카오미는 기뻐하지만 삼촌은 이미 전당포에 팔려고 했는데 재료가 너무 희귀해서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50엔에 팔렸다고 말한다. 다카오미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냐고 묻자 삼촌은 던전 공략 보상이었다고 말한다.
풀이 죽은 다카우미를 보고 요스케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냐며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 소닉과 테일즈 이야기를 해준다. 요스케는 장난감 가게에 가서 타이틀 화면을 보던 기억을 떠올린다. 다카우미는 삼촌에게 이 세계에서 여자를 만난 적이 있냐고 묻고 삼촌은 오크로부터 소녀와 그의 동생들을 구한 기억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소녀는 결국 그의 얼굴을 보고 절망하여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한다. 상황을 잘못 이해한 삼촌은 소녀가 자신에게 기뻐하고 고마워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정신을 잃고 뒤에서 고블린들이 자신을 공격하여 강에 던졌다고 생각한다. 다카우미는 기억 속에서 소녀의 동생들이 삼촌의 뒤를 잡으려고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들이 삼촌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아챈다. 하지만 엘프 덕분에 삼촌은 구조되었다. 엘프는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매우 희귀한 반지를 준다. 엘프는 그가 반지를 끼워주자 당황하며 얼굴을 붉히지만 결국 받아들인다. 다카우미는 충격을 받고 엘프가 자신에게 청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결국 요스케는 빚을 갚기 위해 반지를 팔고 엘프를 아무 마을에 버리고 그 때문에 엘프는 17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다. 요스케는 다카우미에게 검을 치우라고 말하고 그 장면은 그의 다음 유튜브 영상에 영감이 되어 2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일주일 후 비 오는 날 요스케는 소포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가 읽을 기회가 없었던 마지막 세가 매거진입니다. 다카우미는 관심 없지만 삼촌이 잡지를 읽어보니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었고 삼촌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인 가디언 히어로즈는 197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요스케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서성이다가 번개를 맞고 가디언 히어로즈가 1위를 차지했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비가 그치자 다카우미는 삼촌을 위로하며 적어도 2위가 RPG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삼촌은 목표를 기억하는데 기억력이 나빠서 RPG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RPG 이야기가 나오자 요스케는 RPG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에게 마을을 파괴하려는 용과 그 용을 물리칠 방법은 빅룡족의 특수한 검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마벨이라는 소녀가 봉인하고 있으며 그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벨을 만나자 그녀는 어머니가 한 번 보여주었던 특별한 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스케는 즉시 떠나 용에게로 가서 검 없이 스스로 용을 처치합니다. 타카우미는 마벨을 위해 꽃을 가져왔어야 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삼촌은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주장합니다. 마을 원로는 그가 검 없이 용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마벨은 고독 속에 남겨집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세가 3턴과 게임 20개가 담긴 배달 상자가 도착합니다. 그는 그것을 삼촌에게 선물로 주고 그의 삼촌은 충격을 받습니다. 요스케는 기뻐서 두 사람은 함께 게임을 했다. 새해 전날 다카우미는 저 세상의 새해가 어땠는지 궁금해졌다. 삼촌은 자신이 참석했던 새해 전야 파티의 기억을 보여주었다. 삼촌을 제외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삼촌은 혼자서 식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다카우미는 그 기억에 실망하고 대신 세가 3턴으로 게임을 하러 갔다. 게임을 하는 동안 요스케는 마벨이 그날 밤 자신을 방문했었다고 밝히고 다카우미는 게임을 끄고 마벨의 방문 당시 일어난 일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다시 한번 요스케는 자신의 기억을 보여주고 마벨은 자신이 어떻게 겁쟁이를 극복하고 요스케처럼 강해질 수 있는지 물었다. 요스케는 그녀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지만 마벨이 은둔자임을 알게 되자 태도를 바꿔 그대로 있는 것이 괜찮고 겁쟁이인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메이블이 그에게 얼음칼을 건네지만 너무 차갑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기억은 끝납니다. 두 사람은 새해 전날 남은 시간을 국수를 먹고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냅니다. 다음 날 우리는 후지미야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혼잣말하는 요스케를 보고 소름 끼쳐 합니다. 그녀가 걸어가다 타카우미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이후로 서로 보지 못했고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타카우미는 그녀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후지미야는 동의하지만 식료품을 내려놓고 온다고 말합니다. 30분 후 후지미야가 도착하고 타카우미에게서 간식을 사러 나갔지만 곧 돌아올 거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후지미야가 그 장소에 들어오고 얼마 후 요스케가 발코니에 착지한다. 요스케는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제압한 뒤 그녀가 본 것을 지우려 하지만 타카우미가 적절한 시간에 돌아와 그를 막고 그녀가 자신의 친구라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들은 요스케는 사과하고 타카우미의 친구가 되어줘서 후지미야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후 타카우미는 자신의 삼촌이 마법을 사용하고 유튜버라는 것을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후지미야는 요스케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타카후미의 친절함을 이용한다고 여기며 요스케가 타카후미의 삶에서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요스케는 그녀가 타카후미를 좋아한다고 추측한다. 그녀가 부인하고 타카후미가 그들은 그저 친구라고 주장하지만 요스케는 믿지 않는다. 요스케는 후지미야 뒤로 달려가 그녀의 마음을 읽는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샤워까지 하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당황한다. 초인종이 울리고 요스케가 문을 열러간다. 후지미야는 타카후미에게 삼촌과 관계를 끊으라고 제안하며 심지어 월세를 대주겠다고까지 하지만 타카후미는 그녀가 함께 살자는 의미로 오해한다. 어느 날 타카후미가 집에 돌아오니 다른 세계의 요정과 함께 혼란스러워하는 후지미야가 있었다. 15분 전 타카후미는 삼촌에게 후지미야가 온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삼촌의 이메일을 읽는데 삼촌은 영어라 읽지 못하고 무시했다. 타카후미는 그것이 유튜브 메시지라고 말하며 삼촌에게 곧 실직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튜브가 수익 창출 조건을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으로 변경했다. 삼촌의 채널은 시청시간은 충분하지만 구독자는 8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카후미는 삼촌의 낮은 구독자 수가 삼촌이 댓글에서 자신의 마법이 진짜라고 고집하며 무례하게 답변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요스케는 그런 스트레스 받는 공경에 처하자 다른 세계에서 봉인된 도시의 방어막이 무너지고 1000마리의 괴물이 침입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이 말을 들은 타카후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몹시 궁금해합니다. 요스케는 자신의 기억을 보여줍니다. 도시 전체를 둘러싼 거대한 장벽이 보입니다. 주민들은 그가 오크라고 생각하며 놀라지만 엘프가 나타나 그가 단지 오크처럼 생겼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진짜 오크였다면 장벽이 그를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유를 설명합니다. 엘프는 그 장벽이 주변 지역의 신화 속 짐승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스케는 2개의 에너지검을 소환하고 에너지 빔을 발사하여 장벽을 파괴합니다. 타카후미가 말문이 막히자 주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는 삼촌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위하여하지만 삼촌은 그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계가 파괴되자 구름용이 이끄는 거대한 사이클롭스 군대가 도시 밖에 나타나 침략을 준비한다. 두 사람은 극심한 상황을 평가하고 요정은 전설의 검을 꺼내 싸울 준비를 한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하늘을 가로질러 사이클롭스 쪽으로 돌진한다. 하지만 결계가 다시 형성되면서 그녀는 결계에 충돌한다. 요스케가 정령들에게 부서진 결계를 수리해달라고 부탁했고 정령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다. 괴물들은 떠나지만 주민들은 요스케를 의심한다. 하지만 요정은 상황을 무마하고 자신이 결계를 부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대신 요스케와 데이트를 하자고 부탁합니다. 타카후미는 그 결과에 기뻐하지만 요스케는 결국 도망칩니다. 타카후미는 충격을 받습니다. 요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떠올린 요스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합니다. 타카후미는 인터넷 악플러들이 그의 약점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일이 발생하고 요스케가 자신의 채널을 구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채널을 구독합니다. 그 후 후지미야는 요스케에게 타카후미에게 짐이 되는 것과 유튜버는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충고합니다. 요스케는 그것을 무시하고 후지미야는 타카후미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스케는 후지미야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지만 타카후미는 거절한다. 타카후미는 세일 문자를 받고 쇼핑하러 나간다. 타카후미가 간 후 요스케는 후지미야와 그녀와 타카후미의 관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 하지만 후지미야는 거절한다. 요스케는 자신이 경험한 비디오 게임 속 연애담을 이야기하지만 후지미야는 비교를 거부한다. 요스케가 방을 나가자 후지미야는 미안해져서 사과하려고 하는데 요스케의 옷을 입은 요정을 발견한다. 그녀는 자신을 타카후미의 이모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타카후미가 돌아올 때까지 후지미야와 계속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 한다. 타카후미는 자신을 이모라고 주장하는 요정에 놀란다.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의 삼촌임을 알아채고 다른 세계에서는 왜 외모를 바꾸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요스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 마법이라고 말합니다. 타카후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삼촌의 변신 마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찍자고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삼촌이 거절하지만 타카후미는 그와 함께 가디언 히어로즈 게임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설득하고 후지미야는 어리둥절해합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되자 그들은 타카후미의 과거 기억을 보기로 합니다. 후지미야는 그 마법에 충격을 받지만 타카후미는 그저 홀로그램 프로젝터라고 설득합니다. 그것은 후지미야가 그를 괴롭혔던 기억입니다.
후지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달콤한 기억과는 달리 자신이 일진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경악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보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친구가 된다. 비디오 업로드가 완료되고 그들은 그것을 본다. 다카후미는 자신의 삼촌이 버추얼 유튜버라고 가장한다. 요스케는 비디오에 게임 영상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성공하여 2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다. 모든 댓글이 그의 귀여운 모습을 칭찬한다. 다카후미는 축하하지만 요스케는 우울해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후지미야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 요스케의 자존심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번 돈으로 맛있는 스시 저녁 식사를 즐긴다. 다카후미의 또 다른 기억을 보며 그는 두 소년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후지미야가 그들을 괴롭히는 바람에 다카후미는 그녀를 존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지미야는 이걸 보고 우울해집니다. 후지미야는 자신이 버릇없었다고 인정하며 중학교 시절 어떻게 여성스러워졌는지 보여줍니다. 후지미야는 커피 맛이 특히 좋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카후미는 삼촌이 생일 선물로 준 돈으로 커피 그라인더와 원두를 샀다고 말합니다. 다카후미에게 선물을 주려고 생각하며 후지미야는 그를 유혹하기 위해 중학교 때 수영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카후미는 미성년자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지 않아 바로 삭제하려고 하고 후지미야는 비통해합니다. 다카후미는 커피 원두 세일 알림을 받고 사러 갑니다. 후지미야는 거절당한 것에 격분하여 요스케의 커피를 쏟게 만듭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얼음 마법을 사용하여 커피를 얼리고 후지미야도 함께 얼렸다. 요스케가 그녀를 녹였고 후지미야는 흠뻑 젖은 채로 남았다. 요스케는 그녀에게 샤워를 하라고 말하고 나가면서 타카후미의 옷을 몇 벌 놓고 갔다. 샤워를 마친 후지미야는 타카후미의 상의를 입었는데 그때 타카후미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고 후지미야는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고 타카후미는 사과하며 재빨리 나갔다. 하지만 후지미야는 그런 모습을 본 타카후미가 마음이 끌리기를 바랐지만 그는 너무 무심해서 사과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고 후지미야는 어리둥절했다. 타카후미는 요스케에게 전화해서 그의 기억을 지우라고 말했다. 후지미야는 그를 멈추며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고 실망스럽게도 타카후미는 배려심 많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후지미야는 자신의 20번째 생일이라고 밝힙니다. 요스케는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며 상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후지미야는 그의 현명한 말에 감명을 받고 요스케는 자신의 20번째 생일 기억을 보여줍니다. 요정이 그에게 다가와 함께합니다. 요정은 그가 파괴한 결계에 대해 따지고 뇌물로 음식을 주며 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정은 화제를 돌려 그의 강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한때 자신을 치명적인 동룡으로부터 구해준 것을 떠올리지만 요스케는 노력과 훈련의 결과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요정은 그가 여자를 유혹하는 방식이 이런 것이냐고 묻고 요스케는 불꽃용을 죽인 것도 언급합니다. 요정은 특히 그가 얼음검 없이 불꽃용을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지만 그는 불타는 용의 불길을 보여주며 증거를 제시한다. 요스케는 자신의 인생 철학을 되풀이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러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 요령을 게임 공략집에서 배웠다고 요정에게 밝힌다. 그 말에 다카후미와 후지미야는 말문이 막히고 요스케는 게임을 하러 간다. 기억은 계속된다. 요스케는 요정을 자신의 여관으로 초대한다. 요정은 망설이지만 요스케가 요정의 팔을 잡자 다카후미와 후지미야는 놀란다. 결국 요정은 그와 함께 가고 두 사람이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스케는 힘든 시기를 함께해준 요정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그들은 요정이 그를 영원히 지지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필요 없다며 방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그녀를 문 밖에 두고 바로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요정은 그에게 다가가 하루 계획을 묻습니다. 타카후미는 그녀의 끊기에 놀랐지만 후지미야는 그녀의 눈을 보고 그녀가 밤새 울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본 후지미야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요스케에게도 술을 강요합니다. 요스케는 비틀거리며 순식간에 취하고 후지미야는 도망치려 하지만 타카후미가 막습니다. 요스케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기로 한다. 그는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거센 돌풍을 일으키고 세 사람은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후지미야는 요스케에게 돈을 벌기 위해 프로 야구 선수가 되라고 제안한다. 그녀는 그가 마법을 이용해 초고속 공을 던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요스케는 어릴 적에 반 야구부에서 무시당했지만 그들이 매일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존경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에게 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다. 요스케는 야구 용어, 예를 들어 데드볼이나 도로 같은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들리는지 이야기한다. 그것은 그가 거의 암살당할 뻔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고는 문제의 기억을 보여주는데 그는 던전을 클리어한 후 숲속을 지칠 줄 모르고 헤매고 있다. 그의 바로 뒤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얼음 부족의 마베림이 드러난다. 그녀는 요스케의 다리를 얼려서 꼼짝 못하게 한 뒤 그를 넘어뜨린다. 마벨을 알아본 요스케는 그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묻는다. 마벨은 그가 얼음검을 사용하지 않고 용을 죽였기 때문에 임무에서 해방되었다며 비꼬듯 대답한다. 그녀의 비꼬는 말투를 이해하지 못한 요스케는 그녀를 위해 기쁘다고 말한다. 요스케가 그녀에게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마벨은 왜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요스케는 그녀가 자신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메이블에게 제대로 밥을 먹었는지 묻고 메이블은 훌쩍이며 울다가 요스케의 무릎에 쓰러집니다. 그러자 요스케는 여관방으로 메이블을 데려가 침대에 눕힙니다. 메이블이 깨어나자 요스케는 빵 한 덩이를 주며 마을에서 은둔자가 되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메이블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유로 나무집이 뗄나무로 잘리고 마을의 애완동물이 되거나 떠나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발에 얼음을 붙이고 목에 차가운 물을 뿌린 후 도망쳤다고 합니다. 메이블의 완고함에 놀란 요스케는 메이블에게 정말 일하기 싫은지 묻고 메이블은 몇 가지 관심 있는 일들을 말하지만 모두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요스케는 메이블의 공경에 공감하지만 자신은 모험가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음검을 사용해서 메이블도 모험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망설이는 메이블을 설득하며 요스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라고 말한다. 그 제안에 기뻐하며 메이블은 여전히 자신의 심장과 연결된 검의 봉인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험가가 되면 우울한 성격이 고쳐질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요스케는 내성적인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얼음검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요스케는 계속해서 메이블을 칭찬하며 메이블은 얼굴을 붉히고 검은 더욱 갈라진다. 그러자 요스케는 메이블이 잠든 사이에 준 반지를 가리키며 그 반지로 평생 살 만큼 충분하다고 말한다. 메이블은 그의 의도를 오해하고 그녀의 검은 완전히 녹아내린다. 그녀는 그를 거절하려 하지만 요스케는 고집한다. 메이블은 당황하고 요스케는 늦었으니 하룻밤 묵으라고 제안한다. 마벨은 먼저 목욕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요스케는 마벨의 냄새를 맡고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스케는 반지를 팔면 목욕값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요스케는 반지를 팔면 다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해를 깨닫자 마벨의 칼이 다시 순식간에 얼어붙고 그녀는 요스케를 공격하려 합니다. 소란을 듣고 요정이 와보니 마벨은 속박당해 있고 요스케는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요정은 마벨의 속박을 풀어주고 마벨은 요스케를 얼어붙게 한 후 요정과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요정은 오크와 결혼한 채로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일지 말하지만 마벨은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마벨은 얼음 부족 사람들이 다른 세계 사람들과 피를 나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400년 전 다른 세계의 사무라이가 이곳으로 보내진 때 빙결 부족의 창설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 사무라이는 자신을 환생시킨 신에게 신을 죽일 수 있는 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정은 이미 책에서 그 이야기를 읽었기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요정이 자신의 이야기를 망쳤다는 사실에 메이블은 낙담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메이블이 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였기에 이야기가 망가지자 그녀는 무너져 내립니다. 요정은 사과하며 그녀를 위로하려 합니다. 요스케는 신을 죽이는 검 같은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붕괴합니다. 타카오미는 그가 처음 다른 세계로 이동했던 순간을 되돌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요스케는 기억을 되짚어 부활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오크로 오해한 사람들에게 맞는 것을 봅니다. 후지미야는 신으로 해석되는 목소리를 듣고 타카오미는 번역 앱으로 신이 말을 번역합니다. 신은 그에게 원하는 능력을 부여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요스케는 그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통할 수 있다면 괴물 취급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잡혀서 희귀한 마라는 오크로 괴짜쇼에 팔립니다. 그는 청동 앞에 3개에 팔렸는데 다른 쓰레기들이 120개에 팔리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값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타카오미와 후지미야는 요스케가 얼마나 헐값에 팔렸는지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기억을 보는 요스케와 타카오미는 둘 다 코피를 쏟습니다. 그 후 요스케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지웠고 타카오미는 삼촌의 일기에서 이것을 읽은 후 기억을 지운 것으로 드러납니다.
기억은 계속되고 요스케는 다른 동물들과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 상인이 그를 잊어버려서 약 일주일 후로 건너뜁니다. 타카오미와 후지미야는 그가 혼잣말을 하며 미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스케는 천장 틈으로 비치는 달빛에 대해 세가 게임 펄스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빛은 사실 빛의 정령 킬라이드였습니다. 그것은 요스케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의 첫 번째 주문인 빛의 검을 줍니다. 그는 칼을 이용해 감옥에서 탈출하고 후지미야는 요스케의 언어 번역 능력이 그가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은 비디오 게임을 통해 얻은 적응력 덕분에 자신의 마법 능력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스케에게도 놀라운 일입니다. 기억 속에서 그는 다른 잡혀있던 괴물들을 해방시킨 후 도망칩니다. 토끼 중 하나가 그를 따라오고 타카오미는 그가 애완동물로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야생 토끼였고 그를 공격합니다. 모든 괴물들이 야생화되어 그와 노예상인 모두를 공격합니다. 평범한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요스케는 새로 얻은 빛 마법으로 맞서 싸워 노예상인과 자신을 구합니다. 노예상인은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피투성이에 미쳐있는 듯한 요스케에게 겁에 질리고 요스케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밤새도록 요스케는 괴물들을 계속 죽였고 아침에는 그것들을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요스케는 이것이 저승세계에서의 그의 여정의 좋은 시작이었다고 말하며 후지미야와 타카오미를 모두 놀라게 했다. 늦어지기 시작하자 후지미야는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가야겠다고 결정했다. 요스케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그 후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던 때를 언급하며 그가 드래곤으로부터 엘프를 구했던 때를 밝혔다. 이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후지미야는 가족들에게 자신 없이 저녁 식사를 하라고 말했다. 요스케는 독 드래곤으로부터 엘프를 구했던 자신의 기억을 보여준다. 그는 한 방에 드래곤을 죽였고 후지미야는 저녁 식사를 거른 것이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슬퍼했다. 요스케는 자신이 단지 엘프가 이미 약화시킨 부위를 공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억이 계속되면서 요스케는 엘프에게 자신의 후드티를 주지만 엘프는 그가 오크라고 생각하며 칼을 꺼낸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그녀는 칼을 치우지만 요스케는 그녀가 스스로 찌른 줄 오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는 그녀의 배를 살피려고 후드티를 들어올립니다. 그녀는 그를 변태라고 부르며 나무라며 그들의 불안정한 관계의 시작을 알립니다. 타카오미와 후지미야는 말문이 막히고 요스케는 그 후로 엘프가 자신을 계속 괴롭혔다고 마치 얼어붙였을 때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후지미야는 그가 얼어붙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요스케는 얼어붙은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기억을 보여줍니다. 엘프와 메이벨 둘 다 밤새 그와 함께 침대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요스케와 엘프는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메이벨이 잠꼬대로 엄마를 찾으며 울어서 망쳐집니다. 하지만 그냥 일하기 싫다는 거였고 요정이 가라테 쪼개기로 그녀를 깨웠어요. 당황한 메이벨은 일하기 싫다는 잠꼬대를 설명하려 애씁니다. 요스케는 그녀가 자신이 준 반지를 팔 수 있다고 상기시키지만 메이벨은 흥정 경험이 없다며 주저합니다. 요정은 열정적으로 팔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메이벨은 반지를 계속 가지고 있기로 합니다. 요스케는 요정이 메이벨을 돌볼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메이벨은 요정의 애완동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메이벨은 요정과 요스케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정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요정이라고만 부르며 고대 유물을 수집하는 자신의 인물을 밝힙니다. 요스케는 자신을 울프 갬블러드라고 소개하며 가짜 이름에 놀란 타카오미와 후지미야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타카오미는 삼촌에게 왜 가짜 이름을 알려줬냐고 묻고 삼촌은 낯선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후 요정은 자신이 반지를 팔았던 이코자 마을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요스케가 이유를 묻지만 타카오미와 후지미야에게는 메이벨에게 위협을 느껴 반지를 되찾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자 메이벨은 요스케가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고 그는 영웅이 공략하려던 근처 던전을 조사해보겠다고 주장한다. 메이벨은 그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먼저 낮잠을 자야 한다며 요스케는 혼자 길을 나선다. 요스케는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배고픈 후지미야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갈 걸 그랬다고 생각하며 요스케는 그녀와 타카오미에게 라면을 대접한다. 다른 기억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는 요정을 봅니다. 그녀는 발로 목걸이를 잡으려 합니다. 요스케가 갑자기 그녀의 방에 들어옵니다. 그는 자신의 후드티를 돌려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것이라고 거절합니다. 요스케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제압하며 꼭 되찾으려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후드티를 벗기려 하지만 마법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요정은 그가 마법을 풀면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그는 어리석게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가 마법을 풀자 요정이 그를 공격합니다. 요스케는 완전히 기절했고 요정은 안타까워했다. 요정은 재빨리 그를 치료하고 방에 그를 남겨두었다. 요스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엉망인지 말했고 타카후미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삼촌이 그냥 요정에게 후드티를 주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요스케는 요정이 항상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았으며 그가 받은 유일한 것은 요정의 드레스였고 결국 그들은 후지미야에게 그것을 입어보게 했다. 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보자 요스케는 요정이 그리워졌다. 그 후 요스케는 자신의 언어 번역 스킬의 공식 이름을 타카후미가 제안한 와일드 토커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지미야는 갑자기 시간을 확인하고 대학 과제를 해야 한다며 떠났다. 타카후미는 삼촌이 골든 X 게임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삼촌은 그에게 적을 어떻게 스스로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다른 세계에서 자신의 게임 실력이 위기를 구했다며 다른 모험가들과 함께 일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모험가들이 그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는 그들을 제압한 후로 장면을 건너뛰며 자신이 고블린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룹의 치유사인 알리시아는 요스케를 겨울축제 때 모두가 오크로 오해했던 사람으로 알아봅니다. 그녀의 동료들 리가와 에드가가 소개됩니다. 망설이지만 알리시아는 요스케에게 고블린 침략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즉시 돕겠다고 합니다. 무리지어 다가오는 고블린들을 보며 요스케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블린들을 조롱하고 고블린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타카후미는 감명받지 못하고 요스케는 고블린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계획이 어떤 이유로든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게임에서 배운 점프 공격을 사용하려 합니다. 고블린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계속해서 빗나갑니다. 결국 산을 파괴하여 고블린들을 모두 깔아뭉개고 고블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술을 게임 덕분에 얻었다며 감사를 표합니다. 타카후미는 게임 기술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요스케는 억지를 부리며 자신을 구해줬다고 주장합니다. 그 후 일행은 보상을 받으러 마을로 돌아갑니다. 요스케는 마침내 친구를 사귄 것 같지만 가는 길에 알리시아가 봉인된 도시에서 그가 장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스케는 에드가와 리가의 기억과 함께 그녀의 기억도 지워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스케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싸운 후 오크가 아니라는 오해를 풀자 그들은 인근 마을을 공격하는 거대한 고슴도치를 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소닉을 상상하며 괴물과 소통을 시도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선언한다. 고슴도치가 나타나자 소닉과 전혀 닮지 않은 모습에 그는 실망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괴물과 대화를 시도하고 설득하려 하지만 괴물은 단지 인간을 죽이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스케는 괴물을 완전히 태워제만 남긴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타카후미는 후지미야가 휴대폰을 두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타카후미는 삼촌을 설득하여 휴대폰을 돌려주는 것을 돕게 하고 그들은 후지미야가 있는 곳으로 날아간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녀가 수상쩍어 보이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본다. 요스케는 만약을 위해 타카후미에게 자신의 능력을 빌려주고 타카후미는 그녀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돌려준다. 그 남자는 불안해하지만 타카후미는 그가 사실 후지미야의 남동생 치아키임을 알아차리고 오랜만에 그를 만나 기뻐한다. 요스케가 그들에게 합류하고 후지미야는 그를 유튜버라고 소개하지만 치아키는 그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요스케가 유튜브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는 동안 타카후미는 후지미야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을 밝힌다. 후지미야는 치아키가 수상한 남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묻고 타카후미는 삼촌에게서 빌린 능력을 공개한다. 그는 그들 둘을 모두 투명하게 만들고 그들의 분신을 남긴 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데 후지미야는 그가 마법을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것에 놀란다. 그들은 빈 교실로 향하고 후지미야는 그녀가 괴롭힘을 당할 때 그가 개입했던 학교 때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타카후미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당시 상황을 재생하지만 알고 보니 후지미야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타카후미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그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지미야는 타카후미의 좋은 의도에 감동했다. 갑자기 한 여자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보고 들어온다. 그녀는 후지미야의 친구인 토아이고 타카후미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잘 어울리고 후지미야는 약간 질투합니다. 그들은 타카후미의 집으로 돌아오고 요스케는 자신의 기억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는 세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영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알리샤는 에드가의 검을 빌려 빛나는 성전사로 알려진 영웅이 자신임을 밝힙니다. 그녀는 검을 손상시키고 즉시 에드가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후지미야는 이것이 전설적인 영웅 파티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요스케가 알리샤의 기억을 볼 때 그들은 고블린 침략을 막은 공을 가로챘지만 그 기억은 없습니다. 알리샤는 다시 그에게 봉인된 도시의 결계를 수리한 사람이 그였냐고 물어 그를 경계하게 만들지만 그의 저자세를 이해한다며 말을 취소하고 그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요스케와 영웅 파티는 함께 여행하여 A급 던전인 어둠의 미궁에 도착한다. 던전에 들어서자마자 요스케는 즉시 비밀 통로를 드러내는 마법을 사용한다. 통로 끝에서 그들은 던전의 보물인 구원의 지팡이를 발견하지만 파티원들은 너무 쉽게 얻었다며 전혀 감흥이 없다. 요스케는 자신이 한 짓을 깨닫고 그들의 기억을 지운다. 그는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던전을 제대로 공략하게 하고 지팡이를 제대로 얻게 한다. 타카후미는 일이 잘 풀려서 기뻐하지만 요스케는 그들이 자신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억까지 지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알리샤는 너무나 기뻐하며 이것은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말하고 요스케는 그들의 기억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한다. 수도로 떠나기 전 요스케는 던전 공략에 대한 도움에 대한 감사로 알리샤에게 치유 부적 3개를 받는다. 기억이 끝나자 다카후미와 후지미야는 침착하게 상황을 처리한 요스케를 칭찬하지만 요스케는 비디오 게임 덕분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다카후미는 삼촌이 수도로 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삼촌은 기억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는 병사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보이고 마법을 사용하여 지휘관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는 알리시아를 영웅으로 만든 배우 인물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라져 수도를 향해 갑니다. 지휘관과 리카르도 장관, 그리고 대사제의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영웅 파티는 순교자로 만들어 위기를 조성하고 군사 자금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스케가 나타나 리카르도의 마음을 읽습니다. 사령관은 모험가가 되는데 동의한 영웅 파티가 그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요스케는 리카르도의 논리에 반박하지 못하고 병사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이 공경에 처한 요스케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괴물, 즉 중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변신합니다. 그는 타카후미에게 자신의 선생님이 최고의 논쟁가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으로 리카르도를 때려서 제압할 뿐입니다. 요스케는 리카르도를 계속 때립니다. 리카르도의 보좌관이 그를 감싸자 요스케는 보좌관도 때리고 둘 다 그에게 굴복합니다. 리카르도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꽃 용이 쓰러지고 봉인된 도시의 장벽이 무너지는 등 세상이 불안정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그 사건의 배우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들을 계속 때릴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폭발과 함께 메이블이 나타난다. 요스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녀의 힘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지만 사실은 얼음 마법으로 만들어낸 환영이고 그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요스케가 그녀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자 메이블은 자신이 왕국의 기사가 되었다고 밝힌다. 직업을 얻은 후 자존감이 커졌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요스케에게 져서 자신이 승진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 밑에서 일하게 하자고 말하지만 요스케는 그녀에게 질 수 없다. 환상이 너무 어이없어지자 병사들이 그들을 진짜로 보게 되고 지휘관은 마벨이 요스케와 결탁했다고 추측합니다. 마벨은 본격적으로 그와 싸우기 시작하고 요스케가 공격을 피하는 동안 일부 병사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요스케는 에너지검을 풀어 속도를 이용해 그녀의 얼음을 산산조각냅니다. 마벨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대사제에게 정신조종을 당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스케는 그런 작전을 쓰는 자와 함께 일한 리카르도를 비난합니다. 리카르도는 왕국을 어떻게 보호할지 걱정하지만 요스케는 불꽃용으로 변신하여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일어나는 모든 위기로부터 왕국을 보호할 것을 맹세하고 날아갑니다. 다카후미와 후지미야는 그의 멋진 모습에 놀라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벨은 낙담하여 왕국 기사직을 잃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후 타카후미의 온몸에 비늘이 생겼습니다. 그는 삼촌의 힘을 빌렸던 때를 떠올리며 주문을 축약해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삼촌은 그에게 주문을 축약하는 것은 영들에게 무례하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서 이것은 그에 대한 벌이라고 말합니다. 타카후미의 변신을 본 후지미야는 당황하지만 요스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도 변신합니다. 그래서 타카후미는 혼자가 아닙니다. 둘 다 공룡으로 변하고 후지미야는 멍해집니다. 일본 전역에 큰 폭염이 덮치고 타카후미와 요스케는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요스케가 세가 세턴 게임기를 켜려고 하자 부팅이 되지 않고 그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후지미야가 와서 요스케가 마법으로 시원하게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요스케는 즉시 얼음 마법을 사용하여 방을 시원한 바람으로 채우고 그들은 그의 기발한 생각에 감사를 표한다. 후지미야는 정령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고 타카후미는 아름다운 요정 한 쌍을 상상한다. 하지만 요스케는 정령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형태가 없고 위주의 집합체와 같으며 자신은 그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요스케는 갑자기 정령의 목소리를 듣고 소의 머리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타카후미는 휴대전화로 검색해보지만 500만엔이나 한다. 요스케는 방을 시키기 위해 불렀던 얼음 정령이 자신의 일에 대한 보상으로 소의 머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령은 제단을 만들고 소의 머리를 바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10년 동안 밭을 얼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 생선머리를 타협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제단이 차려지지만 요스케는 생선머리가 먹고 싶어지고 공룡으로 변신했던 때를 탓하며 그들이 후지미야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보여줍니다. 요스케는 불꽃용으로 변신했던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며 너무 오래 변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용의 사고방식에 갇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결국 요스케의 위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엘프가 그를 찾아와 싸웁니다. 장대한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 엘프가 그를 제압하고 그의 마음과 연결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줍니다. 그 후 용을 처리하려는 군인들을 거느린 귀족이 나타납니다. 엘프는 그를 자신이 돈을 빚진 리그폴겐 가문이 수장으로 알아봅니다. 엘프가 공주라는 사실도 밝혀지며 타카후미와 후지미야는 모두 놀랍니다. 리그폴겐이 요스케를 요구하며 엘프를 자극하고 엘프가 무기를 뽑으려 하지만 둘 사이의 마법 계약으로 인해 막힙니다. 리그폴겐은 자신을 담보로 삼은 엘프를 어리석다고 부르지만 요스케가 깨어나 마법 속박을 파괴합니다. 빚을 갚았다고 생각한 그는 떠나려 하지만 엘프에게 붙잡힙니다. 계약이 깨지자 거대한 전사가 리그폴겐을 위해 나타나 엘프에게 본보기를 보이려 하지만 요스케가 엘프의 빚을 갚기 위해 리그폴겐에게 반지를 건네자 싸움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요스케가 또 다른 반지를 주는 것을 본 엘프는 분노하여 땅을 진동시키며 힘을 냅니다. 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요스케는 엘프를 잡고 아래로 추락하는 땅에서 늪을 드러냅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 때문에 당황한 리그폴겐은 부하들에게 후퇴를 명령합니다. 엘프가 빚을 진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준 반지를 되사기 위해서였음이 드러납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그들은 근처 온천으로 향해 몸을 씻는다. 같은 날 후지미야의 친구 사와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고 그녀에게 치아키가 다가온다. 그녀는 그에게 소름을 느끼고 타카후미가 계단을 내려오자 그의 무심한 태도에 사와는 더욱 불안해한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치아키는 자신의 수집품, 귀여운 여자를 잡는 것, 그리고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와는 계속해서 공황 상태에 빠진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와는 후지미야에게 치아키와 타카후미는 여자를 수집품으로 생각하는 쓰레기들이라고 경고한다. 거실에 있는 생선머리 제단을 보자 그녀는 겁에 질려 그들이 사이비 종교에 있다고 생각하며 떠나려 한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에 요스케가 돌아오고 그의 소름 끼치는 미소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지미야는 그들이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요스케는 그저 유튜버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사와는 후지미야가 여기에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금세 그녀가 타카후미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와는 타카후미에게도 마음이 있는지 시험해보기로 하고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의 반응을 살핍니다. 하지만 타카후미는 배경에 있는 낯선 남자들에게 더 집중합니다. 사와는 후지미야가 초등학교 때 어땠는지 궁금해하고 타카후미는 그녀가 자신의 형 치아키와 매우 닮았다고 말합니다. 사와는 치아키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만 수상한 남자가 바로 치아키였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요스케는 그냥 사와에게 초등학교 때 후지미야가 어땠는지 보여주려 하지만 타카후미에게 즉시 제지당합니다. 자신의 마법을 들켰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즉시 그들의 기억을 지우려 하지만 타카후미에게 제지당하고 후지미야는 다른 두 사람이 도망치도록 도와줍니다. 이후 후지미야는 요스케에게 항상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것을 나무라고 이는 그에게 온천에서 요정과 있었던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온천에 도착하자 요스케는 일본어 간판을 보고 놀란다. 요정은 온천도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지만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한다. 여관 주인이 나와 여관이 신의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지만 요스케는 건너뛸 수 없는 게임 대사처럼 취급하며 인벤토리를 정리한다. 다카후미와 후지미야는 당황한다. 결국 여관에서 방을 얻게 되는데
요스케는 요정과 방을 같이 써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을 낸다. 주인의 딸이 따로 방을 준비해주겠다고 하지만 요정이 그녀를 겁먹게 한다. 요정은 방을 보고 신이 났지만 요스케는 자신의 이불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간다. 요정은 아주 작은 방에 충격을 받고 혼자 쉬어야 한다는 사실에 실망하지만 요스케가 갑자기 돌아와서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 마사지를 해주며 용으로 변했던 자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다. 요정은 마사지를 견디지 못하지만 그는 그녀를 다시 끌어당겨 마사지를 계속한다. 하지만 알리시아, 에드가, 리가가 엿듣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화는 중단됩니다. 알리시아는 요정에게 사과하지만 두 사람이 커플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칭찬하게 되고 요정은 반지를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요스케는 그들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그들은 산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알리시아는 구원의 지팡이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요정은 전설적인 마법 무기를 보고 놀랍니다. 리가는 요스케에게 새로운 기술을 훈련했고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요스케는 알리시아의 기억을 재생하여 그들의 새로운 기술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급 칼집이 빨랫대처럼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요정은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어디서 그것을 발견했는지 묻고 즉시 찾으러 떠납니다. 요스케는 그 칼집이 사실은 고대 마법 도구였고 요정들이 그것들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무언가 타는 것을 알아채고 여관이 최면 짐승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의 딸을 조종하여 문을 열게 했습니다. 요스케는 마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하늘의 두 마리 새가 그의 마법을 막고 있습니다. 그는 마법 없이 고전하지만 결국 마법 부적을 사용하여 싸웁니다. 그는 바람 부적을 사용하여 하늘로 날아오르고 불 부적으로 공격하며 얼음 부적으로 추락 속도를 늦춥니다. 아직 한 마리의 새가 남아있지만 요정이 산에서 얻은 새 무기를 사용하자 하늘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가 자신을 보지 못하자 요정은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에게 발사하지만 또 다른 오해로 이어집니다. 후즈미야는 새들이 어떻게 그의 마법을 봉인했는지 궁금해하고 그들은 영혼을 억압하는 끔찍한 순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가 마법을 사용하려고 해도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리시아와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지만 최면에 걸린 친구들에게 쫓기는 알리시아를 발견합니다. 그는 알리시아와 합류하고 그녀가 지팡이로 최면을 풀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요스케는 엘프의 검처럼 비밀 기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는 하늘로 날아올라 빛을 뿜어냅니다. 두 개의 장벽이 생성되고 알리시아는 요스케가 위에 겹쳐진 채 당황합니다. 진정한 후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세 사람과 마음을 동기화하고 짐승의 지배에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최면 짐승이 갑자기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피하고 라이타의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하여 날려버립니다. 요스케는 지팡이가 그녀의 힘을 증폭시켰고 그녀가 다른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마음을 동기화했을 때 그들의 기술을 얻었다고 밝힙니다. 짐승은 다시 일어서서 도망치고 그 과정에서 몬스터 헌트들을 소환합니다. 하지만 요스케의 마법이 돌아오고 그는 물뱀을 소환하여 모든 개들을 제압합니다. 요스케의 주문으로 물이 쏟아지고 남은 불도 꺼집니다. 이후 요스케는 드러난 목욕탕 주변에 장벽을 치는데 이는 사장에게 멋진 산 전망을 제공하게 되어 오히려 마음에 듭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후즈미야는 이 이야기가 기억을 지운 것 때문에 꾸중을 들은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요스케는 전투 후 온천에서 다시 목욕을 했는데 알리시아가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알리시아가 가까이 다가오자 치마가 걸리면서 알몸을 드러내고 요스케는 즉시 자신의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본 것을 잊은 요스케는 태연하게 행동하고 알리시아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요스케보다 조금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알리시아는 매우 실망하지만 9살 이전의 기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일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요스케의 기억 마법을 통해 그녀가 고블린의 공격 후 발견되었고 기억을 잃은 채 경비병들에게 구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리가와 에드가가 사는 마을에 입양되어 그들과 함께한 모든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스케는 죄책감을 느끼며 두 번이나 그녀의 기억을 지웠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고블린 침략을 막은 사람이었고 그들이 던전 뒷문으로 들어갔던 때를 떠올리며 알리시아는 봉인된 도시의 결계를 수리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가 영웅이 되어야 함을 깨닫지만 요스케는 자신이 그 결계를 파괴한 장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세계에서 왔으며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가장 강력한 결계를 공격하면 시공간의 왜곡을 일으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합니다. 알리시아는 그를 용서하지만 더 이상 기억을 지우지 말라고 자신을 잊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스케는 동의하고 그녀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알리시아는 갑자기 그가 자신을 본 후 자신의 기억을 지웠던 것을 떠올립니다. 요스케는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부끄러워했지만 알리시아는 현장을 재현하려 하지만 갑자기 저격을 당하고 요스케는 자신의 방벽이 뚫린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총격이 이어지고 요스케는 도망치고 알리시아는 남겨집니다. 한 달 후 요스케는 노래하는 괴물을 사냥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것은 땅의 새 신전과 시련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요스케는 마법을 사용하여 짐승에게 돌진하지만 괴물이 사실은 마벨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돌합니다. 그는 그녀가 숲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괴물에게 공격당할까 걱정하지만 마벨은 괴물로 위장할 수 있게 해주는 자신의 망토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녀를 쓰다듬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당황합니다. 그는 그녀가 해고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녀가 수도에서 기사로 일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마벨은 자유를 얻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척하며 숲속에 살고 있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무서운 얼음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영원히 여기 살 거라고 설명한다. 그녀가 노래하는 괴물임을 깨달은 요스케는 그녀와 싸울 준비를 한다. 마벨은 겁에 질려 곧장 떠나겠다고 한다. 그녀는 얼음 조각상을 부수고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한다. 요스케는 자신이 준 반지를 팔면 된다며 그녀가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만 마벨은 반지를 계속 갖겠다고 고집한다. 요스케는 음유시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마벨은 당황하며 혼자 노래하는데 익숙하다고 말한다. 요스케는 그녀가 귀엽고 노래도 잘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이돌이 되었으면 쉽게 부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벨은 부자가 되는 것을 상상하지만 요스케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한다. 그를 격려하려는 마벨은 그의 고향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제안한다. 타카후미는 어떤 노래를 고른 건지 궁금해하지만 결국 흘러나온 건 소닉 더 헤지혹 게임 배경음악뿐이었다. 그는 결국 마벨의 무릎에서 기절하고 마벨은 그를 위해 계속 노래하지만 그들을 매복하려는 기사들이 있다. 하지만 요정이 나타나 그들을 제압하고 마벨의 무릎에 있는 요스케를 노려본다. 요스케는 자신들을 구해줘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타카후미와 후지미야는 그녀가 분노에 차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타카후미는 삼촌에게 비디오 게임 음악에 대한 그의 애정에 대해 묻고 삼촌은 음악을 틀기로 한다. 하지만 설명서를 읽어보니 지난 10년 동안 영웅의 이름을 잘못 발음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멘붕에 빠진다. 요스케가 요정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하지만 외모를 유지할 수 없고 자신의 실수 때문에 여전히 낙담해 있다. 후지미야는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중요하다며 요정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해준 때를 언급합니다. 두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놀라 기억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벨을 만난 다음 날 아침, 요정은 그가 마벨과 알리시아와 무슨 일을 했는지 따집니다. 요정은 자신보다 오래 알고 지낸 그가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 역시 그의 진짜 이름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툽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자신의 진짜 이름이 요스케라고 밝히고 요정은 당황합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묻지만 너무 길어서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스케는 그녀에게 스이라는 애칭을 지어줍니다. 요정은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백성들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스케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궁금해하며 스이가 그녀의 눈 색깔처럼 녹색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보석처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당황하고 그가 스이라고 부르자 사적으로만 그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비밀로 할 것을 약속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만이 그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벨이 그들에게 합류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요스케는 유적을 탐험하러 왔다고 말하고 마벨은 그것이 이 땅의 새 신전 중 하나임을 알아봅니다. 마벨의 노래에서 신전의 시련은 외국인 전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그것이 요스케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스케가 신사에 접근하자 갑자기 날려버립니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고 요스케는 그것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타카후미가 끼어들고 그들은 그가 왜 신사를 파괴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자신이 강대한 힘에 의해 이 세계로 불려왔기 때문에 신사의 힘을 물리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후지미야는 신사가 3개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이미 이전 모험에서 다른 2개를 파괴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기억이 계속되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괴물을 날려버리지만 괴물은 즉시 재생되고 요정은 그것이 물리적인 몸이 없는 거룩한 마법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격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괴물들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정은 검으로 공격하고 마벨은 괴물들에게 얼음을 사용하지만 괴물들은 계속해서 부활합니다. 요스케는 그것들을 제로 태우려 하지만
가까이 가자 갑자기 정신조종을 당하고 두 소녀에게 불꽃을 퍼붓는다. 요정이 마베를 구하려 뛰어들지만 신을 얼리는 검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들은 요스케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고민하지만 리가가 갑자기 나타나 요스케를 날려버린다. 리가는 오크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하고 알리샤는 다른 두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노래하는 괴물을 찾으러 온 것이지만 요정이 그들을 알아보고 리가는 자신이 때린 것이 요스케였음을 깨닫는다. 요정은 그들이 신적인 존재와 싸우고 있으며 요스케가 정신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알리샤는 지팡이의 힘을 사용하여 요스케의 정신을 되찾아준다. 그녀는 요스케의 기억 속에 들어가지만 거부당하고 그의 어린 시절은 어둡고 외로웠으며 앞에는 상자 하나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들 그를 불쌍히 여기지만 그 순간들이 그의 가장 행복한 기억들이었다. 요스케는 정신을 차리고 마검으로 자신을 때려 깨어난다. 그는 불타는 용의 불꽃을 토해내어 용기를 파괴하고 용은 소생하기 시작하여 성스러운 괴물의 힘을 흡수한다. 요스케는 형체 없는 존재와는 싸울 수 없었기에 용이 괴물을 흡수한 후 자신이 그것을 물리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알리샤는 용이 성스러운 괴물의 재생 능력과 정신 조종 능력을 얻었으니 어떻게 그걸 물리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스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이 실수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요스케는 마벨의 신을 얼리는 검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지만 마벨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어서 그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지만 요정에게는 계획이 있다. 그녀는 드래곤이 회복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자신의 검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증폭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요스케가 자신의 에너지를 제공한다면 드래곤을 물리칠 만큼 충분할 것이라고 합니다. 알리샤는 정신지배를 걱정하지만 엘프는 이마의 보석이 정신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밝힙니다. 알리샤는 요스케에게 다가가 온천에서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스케는 자신이 지운 기억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알리샤는 너무 당황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드래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엘프는 어색하게 요스케에게 자신을 업어서 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스케는 내키지 않지만 결국 자신의 체인을 이용해 그녀를 업습니다. 이에 메이벨은 자신이 싸움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떠나려 하자 드래곤이 그녀를 노리는데 불꽃 드래곤은 얼음 부족에 대해 타고난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스케는 그녀가 용의 주의를 끌 미끼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 그녀가 용에게 돌진하자 용은 그녀에게 바위를 던지지만 알리샤는 에드가의 검술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그녀를 구한다. 다른 이들이 용의 주의를 끌 동안 요스케는 그 요정이 걱정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녀는 과거에 그가 했던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떠올리며 그들은 용에 맞설 준비를 한다. 타카후미는 기억을 일시 정지한다. 그는 삼촌을 만난 이후로 보고 싶어 했던 진정한 판타지 전투를 마침내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눈물을 흘린다. 요스케는 커피를 만들고 타카후미는 간식을 준비하며 마침내 전투를 볼 준비를 한다. 그들이 용에게 접근하면서 기억이 계속된다. 용이 그들에게 불을 뿜지만 요스케가 그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 그는 자신의 마법을 그 요정에게 전달하고 그녀는 용에게 돌진한다. 마벨은 얼음으로 용을 묶어 지원하고 요스케는 번개로 요정의 검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녀는 거대한 에너지 칼날을 만들어 용을 베어 쓰러뜨립니다. 요정은 기절해서 쓰러지지만 요스케가 달려가 그녀를 잡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고백하려 하지만 그는 듣지 못합니다. 그는 그녀를 안고 내려가지만 그녀에게서 타는 냄새를 맡고 냄새를 맡기 시작하자 그녀가 몸부림치고 결국 함께 떨어집니다. 요스케는 성스러운 불꽃 용의 불꽃을 줍고 요정은 그에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려오고 마벨은 자신의 공로를 칭찬해달라고 합니다. 요스케는 모두의 도움에 감사하며 그들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메이벨을 칭찬하며 그녀는 자신도 엘프처럼 안아주기를 원하는 것 같다. 요스케는 그들이 그냥 날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알리시아를 들고 하늘로 뛰어오른다. 알리시아는 팔짝팔짝 뛰고 그들이 착지하자 라이가와 에드비르도 차례를 원한다. 엘프는 메이벨에게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요스케는 그녀가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또 다른 반지를 준다. 엘프는 거의 화를 낼 뻔하지만 알리시아는 갑자기 왜 메이벨이 그를 볼프강 혈통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의 이름이 쿠로키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스케는 그저 이름을 지어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자신의 진짜 이름은 요스케라고 말한다. 엘프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그렇게 쉽게 말한 것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다른 두 사람은 그의 가짜 이름이 더 멋지다고 생각해서 그는 기뻐한다. 엘프는 요스케에게 화를 내며 그로 인해 용의 불꽃을 떨어뜨린다. 그녀는 그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궁금해했고
그는 용을 물리칠 때 시공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불꽃을 다른 존재들과 결합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큰 차원의 문을 만들고자 했지만 엘프가 갑자기 그것을 파괴하려 했다. 그녀는 검에 힘을 실었고 싸움이 벌어졌지만 후지미아는 그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집으로 돌아갈 차원의 문을 만들기 위해 불꽃을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했지만 타카후미는 이야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녀를 멈췄다. 그들은 배가 고파졌고 요스케는 다시 그들에게 라면을 대접하기로 했다. 그들은 맛있는 식사를 즐겼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타카후미는 1년 만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비디오는 끝납니다.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알림 버튼을 눌러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